철저한 성능 시험 평가는 무기 개발의 필수 조건이다. 국산 함정 개발에 따른 시험 평가는 물론 해상 무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해상 시험 평가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후 약 20년 만인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디어 본격적인 해상 시험장 건설에 나섰다. 하지만 부지 선정부터 장비 도입에 이르기까지 쉽게 진행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최초의 해상 시험장을 갖게 되기까지 어떤 역경과 극복의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 국방과학연구소 해상 시험장 건설의 주역들과 함께 그 숨은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시험장 건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해상무기 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다양한 해상무기 체계 연구 개발과 최초의 해상 시험장을 주도하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국가연과 방산기술센터에 근무하시며 수많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시고 우리나라 해상 시험장 건설과 운용을 주도하셨던 박의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의동입니다. 마지막으로 40년 가까이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각종 수중 무기 체계를 개발하시고 최초의 해상 시험장은 물론 동해 시험장 건설 계획에도 참여하신 김응범 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응범입니다. 우선 이제 송준태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해상 무기 개발에서 시험 평가가 얼마나 그리고 왜 중요한지 오늘 이제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동차 리콜 사태를 아시죠? 예. 예. 이 자동차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성능 평가와 또 시운전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판매된 이후에 성능상의 결함이 밝혀지는 것이 리콜 사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무기 체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발 과정이나 그 개발 후에 성능 시험 평가를 아주 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이나 성능상의 결함이 밝혀지지 않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 무기가 실전 부대에 배치돼서 운영되었을 때 만일 전투가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있으면 참담하겠죠. 또 수많은 장병들이 무고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설령 그 성능평가 시험을 통해서 성능은 말하자면 검증이 됐지만 정확한 시험 평가를 하지 못해서 어떤 수치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성능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함정을 건조했다. 그런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다. 그러면 자기 배의 속도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함정이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능 시험 평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무기체계 개발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하나가 끝날 때마다 아주 엄밀한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시험 평가에서 성능 시험 평가에서 결함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그 앞 단계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는 성능 시험 평가라는 건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성능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능 시험 평가 할 방법이 잘 세워지지 않거나
또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험할 시험장이 없다면 그 무기 개발은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시험장이 없었던 시절에는 외국 시험장을 그래서 이용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 평가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아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또 시험 평가일 텐데요. 박사님, 저희가 이제 그동안 프로그램 쭉 진행해 오면서요, 시험 평가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직 좀 명확하게 소개가 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 체계 한 가지를 개발할 때마다 어떤 단계의 시험 평가들, 또 과정 어떤 것들인지 거치는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다양한 무기 체계 중에서 조금 약간 차이가 좀 나겠지만 대략적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소 좀 전문 용어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통상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나면 목표 성능에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가 배치된 후에 또 다른 시험 평가 단계가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 하는 시험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DT, OT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DT&E, 이게 Developmental Test and Evaluation입니다. 이게 개발 시험 평가라 그러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OT&E가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그냥 운용 시험 평가인데 우리 통상은 줄여서 그냥 DT, OT, 그냥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통상 첫 단계로 실시하는 DT는 그 무기 체계가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의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하는 OT는 야전에서 작전 운용 성능 충족 여부와 그다음에 운용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개발이 끝나고 배치되고 나서 통상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무기 체계가 어쨌든 통상적인 DT, OT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무기 체계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차이를 몇 가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이 많은 함정에 대해서는 해군의 함정은 다른 무기 체계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가 개발되어서 시험 평가를 하고 나면 항공기든 전차든 자주포든 시제품은 일단 군에 주지를 않고 그냥 전시용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쓰지 실제로 운용 배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하는 양산하는 1호 무기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 보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함정은 우리가 우주선, 군사 위성이나 우주선처럼 우주에 올라가는 무기들, 그것도 이제 보통 스페이스 쉽이라 그러잖아요. 배도 쉽이고 그것도 쉽인데, 쉽 계통의 우주선과 함정은 시제품을 만든 게 그대로 배치돼서 운용을 합니다. 양산 1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평가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함정이 좀 다른 거하고 다른 무기 체계가 좀 다른 점은, 일단 복합 무기 체계라 양이 굉장히 많고 시험 평가에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승조원들이 타서 생활하는 부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건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장비에 불만족이 생기거나 이럴 때에 배 전체를 다시 그럼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느냐, 혹은 작은 게 하나 걸렸는데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함정은 좀 이제 시험 평가 체계가 다른 무기 체계는 좀 다른데, 특이한 점은 만들기도 전에 기본 설계만 끝난 상태에서 일단 자료에 의한 시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함정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고,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과거에는 건조자 중심의 시운전, 빌더스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건조자 시운전이라는 단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액셉턴스 트라이얼 해가지고 인수 시운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함정 건조 업무 지침이나 또 함정 건조 시험평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최근에 이제 무기 체계가 많이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서부터는 함정도 그냥 복합 무기 체계가 아니냐, 일반 무기 체계 절차를 그대로 따르자 해서 많은 악의가 있었는데, 작년에 대체적으로 함정도 일반 무기 체계 절차를 따르고 몇 가지의 조항만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은 함정도 일반 무기 체계 절차를 대체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예.
다 똑같은 이제 무기체계 중에 해군 무기체계 같을 줄 알았더니 또 함정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좀 다양하게 좀 이게 접근이 되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김은봉 부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기체계의 성능 시험 평가는 이 군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 텐데요. 예.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칩니까? 보통 우리가 실전 능력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면은 전투력으로 우리가 표현됩니다, 그죠? 예. 외국 자료에 의하면은 전투력은 장비 성능, 작전 교리, 운영 능력 이런 것 등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라도 잘못되면은 이 전체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시험 평가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부분이 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피드백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시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단위 무기 체계의 개발 경우에는 장비 성능 위주의 시험 평가가 수행되고 함정 탑재 후에는 모든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전투 성능인 CSSQT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CSSQT는 시나리오에 따라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무기 체계를 발사해서 최종 명중 단계까지 체계 종합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계측 장비를 동원해서 그 장비 성능이나 작전 교리의 적합성이나 그다음 운용요원의 훈련 정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피드백 시켜줍니다. 이 CSSQT는 이제 미국에서 환태병의 훈련을 참가하려고 그러면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군들이 환태병의 훈련 참가하기 전에 이 시험을 반드시 막대한 돈을 주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짝순 연도만 시험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KDEC 3급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결국 보니까 이제 CSSQT라고 하는 종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성능 시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사님, 박 박사님, 해상 무기 체계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함정도 있을 테고 또 세부적인 부품도 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이제 함정일 텐데, 그 함정을 지을 때 이 성능 시험 평가 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제 함정 시험 평가가 별도 절차를 밟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일부 조항만 그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대부분이 일반 무기 체계의 그 DT, OT 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규정에 보면 그 함정의 개발 시험, 즉 그 DT에서는 함정의 기본 성능, 그러니까 속력이나 내파성이나 선회 반경이나 등등 이런 기본 성능하고 작전 운용 성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장 성능이나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수 성능들, 그런 성능하고 탑재 장비의 이제 신뢰성 등을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 시험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전 운용 성능, 합동성, 또 다른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등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DT, OT의 시험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항목들이 상당수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함정 시험 평가에서 좀 어려운 점이 이 복합 무기 체계고 탑재되는 장비나 무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별 장비 하나의 그 충족 미충족 여부에 따라서 함정 전체의 또 문제, 전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함정 그 개발 초기에 그 함정 사업의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때에 통상적으로 DT와 OT를 합쳐가지고 개발 운용 통합 시험 평가를 실시하는 관례입니다. 그걸 영어로 말씀드리면 DT, OT를 합쳐가지고 DOTNE, 그러니까 Developmental and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DOTNE로 통합하는 게 이제 관례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무기체계 개발, 국내 개발 단계에서 이제 시험 그 개발 기간과 예산 문제가 계속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함정이 아닌 다른 일반 무기체계들, 육군의 단순한 무기체계들도 최근에는 DT와 OT를 합쳐가지고 DOTNE 한 단계로 하는 게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함정이 이제 그 시험평가 끝나서 전력화돼서 배치된 이후에 하는 전력화 평가는 성능 충족, 미충족 관점보다는
그 보완을 해야 될 필요사항을 식별 처리하고 근데 후속함에 반영할 사항들을 도출하는 그런 쪽을 이제 핵심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DT, OT 개발 시험과 운영 시험 이걸 또 종합적인 측면에 있어서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런데 해상 무기 체계에서는 이제 함정 이외에도요 어뢰나 소나 등 이제 다양한 해상 무기 체계를 우리가 직접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기 체계나 장비들도 결국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제대로 운용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김 부장님. 그러면 이제 해상 무기 체계의 해상 성능 시험 평가는 대체로 어떤 항목과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까? 뭐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해상 무기 체계라고 보면은 소나 레이더 이런 어떤 센서류하고 그다음에 어뢰, 기뢰, 유유비 이런 같은 무기 체계를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 특성에 따라서 시험 항목이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로 실해역에서 시험장 분야이기 때문에 실해역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센서인 경우에는 주로 시험 항목은 탐지 성능, 거리 방위 정확도, 식별 능력, 잠수함이 비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적에 들키지 않는 비탐지 성능도 포함해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같은 경우는 위협 신호를 수진 분석하고 기만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만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무기 체계의 경우는 보통 얼마만큼 잘 탐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탐지 성능, 그다음에 잘 달리느냐 한 추진 성능, 그다음에 얼마만큼 정수가냐는 수정 방사 소음, 그다음에 잘 조종되는가 하는 유도 제어 성능, 그다음에 잘 맞추는가 하는 명중도 시험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다. 그야말로 IT 시대의 운용 환경을 독점하다시피 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꼼꼼한 품질 테스트로도 유명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기능 테스트, 네거티브 테스트, 고객 시나리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성능 테스트, 확장성 테스트, 인터내셔널 테스트 등 수많은 시험 평가를 통과해야 출시될 수 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경우의 수를 점검하며 가장 최악의 경우들을 빠짐없이 시험해 보는 것인데 이런 모든 시험 평가는 한 가지 철칙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망가뜨려야 만들 수 있다. 오랜 기간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도 실제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를 점검해야 비로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품질 철학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시장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강화되며 모든 제품의 품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생산 단계에서 이미 다양한 사용 환경을 적용해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수많은 산업 중에서 가장 철저한 시험 평가가 강조되는 분야가 바로 방위 산업이다. 일반 제품의 품질은 개인의 기호나 필요를 만족시키지만 무기 체계의 품질은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처럼 시험 평가의 핵심은 실제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쟁은 장소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무기 체계는 일반 제품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 언제나 정확한 성능을 발휘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든 오류가 발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온다. 따라서 무기 체계의 품질이야말로 망가뜨려 보지 않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국방과학 연구에 필요한 시험 평가장은 실전에 준하는 혹독한 시험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최초의 해상시험장 건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정을 포함해서 해상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요. 그 해상 성능 시험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시험장 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송 박사님. 네. 우리보다 해군 무기 체계가 이제 앞서가는 이제 선진국이 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해상 시험장도 뭐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잘 갖추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표적인 예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해상 시험장의 어떤 게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함정이나 해상 무기 체계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개발된 후에 훈련 지원이나 작전 태세 점검에도 해상 시험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미 해군의 경우 그 시험장의 활용도가 개발 시험의 경우에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 지원이 약 34%, 작전 준비 태세 점검이 약 46% 수준입니다. 이러한 그 해상 시험장의 그 활용성 때문에 미 해군은 그 중심으로 시험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유도탄 시험장입니다. PMRF라고 약어로 부르는데요. 또 하나는 영국령 바하마 제도에 그 섬을 하나 완전히 임차해가지고 시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서양 수중 시험장 어택이라고 보통 약어로 부르는데요. 우선 그 하와이 PMRF 시험장에서는 아까 두 분이 상세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하자면은 전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주로 하는데요. 이제 PMRF에서는 특히 공중, 해상, 수중에서 그 우리가 보통 그 영어로 라이브 파이어링 실제 사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센서가 그 싸우는 장면을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그대로 다 평가하는 겁니다. 또 왜 남의 나라 섬까지 임차해서 대서양 수중 시험장이 있냐면 그 인근에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시험에는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남의 나라 그 섬을 아예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해상 시험장 건설을 맡고 나서 두 시험장을 다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입이 벌어질 정도의 아주 방대한 규모고요. 수중 음향 시험장은 8곳이나 있습니다. 또 센서 정확도 시험장은 5곳이 있고요. 전자장비 시험장은 6곳이 있습니다. 이걸 미국 전역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만큼 미 해군은 이 시험장의 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정이나 해상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국가가 미국 말고도 많지 않겠습니까? 뭐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뭐 호주 그런 나라들도 자국 사정에 맞게 시험장을 건설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미국 하와이의 PMRF뿐만 아니라 개수 숫자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해상 시험장의 예. 어떤 중요성이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예. 이제 단적인 이제 예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박 박사님 혹시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미군들이 연구 개발하거나 또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전투를 할 때에 그 두 가지가 우리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하나가 군수 지원 문제고 하나가 시험 평가 문제인데 군수 지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정신력이 아니고 군수 지원이다. 군수 지원이 1번이라는 것을 굉장히 깨닫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옛날에 로마를 제패했던 카이사르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1의 요소는 군수 지원이다 하는 게 미국하고 로마는 정말 통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시험 평가에 대해서는 그때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알던 시험 평가와 미국이 아는 시험 평가에 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느꼈고 미군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험 평가 능력이 무기체계 개발 능력이다. 즉 시험 평가를 제대로 못하면 무기체계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레벨로 비중을 높이 그 중요성을 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미국 당시에 이제 해상 시험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험 시설을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지상, 지하, 그다음에 해상, 수중, 공중, 우주 여러 가지 인프라나
능력이나 장비나 시스템이 정말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 박사님, 우리 해군도 일찍부터요, 이제 이 직접 함정을 좀 지어왔기 때문에 이 그 조함 초기에 이 성능 시험 평가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대 창설돼서 실제 업무는 71년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제가 이제 창설 멤버로서 뽑힌 이유도 함정을 건조하는 걸 개발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은 이미 그 전에 함정 개발 건조를 착수하고 있어서 조금 업무 분장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1년 중반에 국방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함정 개발은 해군이 주관한다. 대신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 건조된 함정을 시험 평가를 전담한다. 이렇게 중반에 딱 못이 박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부서도 이제 시험 평가만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첫 시험하게 된 대상이 해군이 개발한 75톤급 고속정 학생호가 하나 있고요. 또 30톤급 항만 경비정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함정을 설계하거나 건조하는 기술은 또 미흡하지만 함정 성능 평가 체제나 기술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 해군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해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고속정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시험평가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그 우리는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죠. 그래서 73년 5월에 미 해군에 몇십 년 그것만 한 전문가들이 몇 명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측 기술도 교육해주고 기술 자료도 전수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성심성의껏 함정 성능 평가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도 저였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그들하고 같이 고속정 시험 평가를 아주 거친 바다에서 잘 했습니다. 그 한 게 73년 6월 그다음에 8월에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함정 성능 평가 체제라고 보통 말하는데 자료도 다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다 이제 기술 자료화하고 또 측정 장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함정에 대한 함정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 평가 체제가 구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시험을 하다가 1975년에 이제 그 조금 했던 해군 연구실이 진해 해군 연구개발본부로 창설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본부가 함정 성능 평가 기능은 가지고 그 후에 수많은 그 해군이 이제 개발 건조한 함정을 쭉 성능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맞으면은 그 해상 시험장 건설 전까지 국가연이 담당했던 해군 함정에 대한 성능 시험 평가 체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초반에 이제 학생호나 이제 항만 경비정 같은 경우 같이 이제 그렇게 시험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해상 시험장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계기로 이 중요한 사업이 좀 시작이 됐고요. 기초에 처음에 만들 때는 많이 어려웠을 텐데 기초 계획 수립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험장은 없었지만 함정 성능 시험 평가 업무는 쭉 해왔죠. 그런데 진해에 해군 연구개발본부가 창설된 다음에 처음 만든 무기가 무유도어래입니다. 무유도어래 발사를 하는데 진해 앞바다에서 하는데 시험장이 없었죠.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아픔도 뭐 실제로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 3월에 마크 43 모방어뢰 개발이 됩니다. 시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해군 저쪽에 그 시애틀 근처에 있는 키포트 시험장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 연이어서 그걸 성공한 후에 K744 한국형 경어뢰가 개발되는데 그 당시도 시험장이 없었죠. 그래서 83년 6월에 뭐 저도 그때 우리 김웅건 실장하고 그 시험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키포트 시험장에서 한 40일간 저도 머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게 정말 수중무기를 개발하려면 시험장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감을 하던 차에 1989년 4월에 그 당시에 해군 연구개발본부의 본부장이 김영수 박사셨습니다. 예, 저와 이제 김웅건 실장을 이렇게 모아서 시험장 건설
계획 수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제 같이 제가 책임을 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 12월에 그 1단계 시험장 건설 계획을 국방부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실 성공이었죠. 그래서 90년 5월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시험장 건설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설을 막 시작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험본부라는 새로운 본부가 창설되면서 육해공 가질 것 없이 시험장은 전부 그 본부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몸은 진해에 있지만 대전에 있는 시험본부 소속원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초대 시험본부장이 황해용 장군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건설 사업은 황해용 장군님, 그러니까 시험본부장의 지휘 아래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건설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게 이제 95년 3월인데요. 그때 해상시험장이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진해 해군연구본부로 또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장 운영하면서 2단계 또는 그 다음에 확장은 전부 진해 해군연구본부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벼랑 끝에 몰린 한국 2차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2009년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 장원태 선수가 먼저 이제 출발을 하겠는데요. 이 선수는 주인공은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스키 점프대 없는 나라에서 스키 점프 연습을 했던 한국판 쿨러닝. 나무 꼭대기에 줄을 매달아 고개 훈련을 하고 실제 스키 점프의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시속 90km의 승합차 위에 올라타고 폐장된 놀이공원 기구를 점프대로 개조해 훈련했다. 영화가 주는 감동과 별개로 현실은 냉엄하다. 실전 훈련이 불가능한 선수들은 참가에 의의를 둘 뿐. 올림픽 재패는 대부분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동계 스포츠 강국의 몫이다. 해상무기 개발도 마찬가지. 수많은 나라가 함정을 운용하지만 바다의 패권은 실전으로 검증된 함정의 몫이다. 실전 경험이 없어서 처음 개발한 어뢰를 바다 한가운데서 분실하고 머나먼 미국까지 건너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성능 시험을 진행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 바다의 패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만든 해상 무기를 우리 바다에서 검증하고 단련할 우리만의 해상 시험장을 건설한 것이다. 네, 자료면 잘 봤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우리나라의 첫 해상 시험장 건설이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이제 이게 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해서 이 건설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최초 1단계에서 확보한 주요 장비와 기능까지 좀 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계획은 통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돈이 좀 많았습니다. 400억이 그 당시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올라가니까 국방부에서 400억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혹시 중간에 가다가 사업계획 변경하고 하면은 서로 입장이 난감하니까 아예 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 해보고 부족한 건 2단계 때 보충해 줄게. 이래서 1, 2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1단계는 아까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신 90년 5월에 착수해서
아마 원래 94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소 좀 해서 95년 초에 시험장 1단계 완료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앞에서 논의되었지만은 건설 부분에서는 우리 진해에 있는 시험장 본부 건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험선을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상에서는 어떤 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비를 싣고 나가서 시험을 하고 그다음 끝나고 나면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개념으로 시험장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거 싣고 운영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시험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배는 뭐냐면 우리가 장비를 개발하면은 함정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늘 하해군 함정을 차출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주시험선은 우리가 개발한 장비를 싣고 나가서 함정 대신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가판이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에 좀 이 바다가 안 좋더라도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 박사님이 선정한 이 가장 좋은 그 선형이 반잠수 쌍동 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 박사님께서 325톤급으로 세계에서 아마 제가 4번째로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척은 뭐냐 하면은 F8필요해서 그게 물자나 인원이 수송하는 용으로 한 척을 확보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또 마찬가지로 시험 장비 체계는 전부 뭐냐 하면은 이동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함정 조금 전에 우리 박 박사님 설명했듯이 함정의 기본을 잘 달리느냐, 파도에 어떠냐 이런 걸 보는 함정 기본 성능 시험 체계.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기뢰 같은 게 폭발되었을 때 이 배가 얼마큼 잘 견딜 수 있는가. 이런 보는 수중 폭발 충격 시험 체계.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텔스의 가장 중요한 함정의 정숙성. 승조원들이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시험하는 방사소음 시험 체계하고 진동소음 시험 체계.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함상 센서를 시험하는 정확도나 전자전 장비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 체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무기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수중운동 추적 체계라고 저희들이 1조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기체계, 육군 무기체계, 해군 무기체계 이게 진행하면서요.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매번 예산이 부족해서 막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1단계에서 확보된 이제 시험 장비와 시스템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중에 이 수중운동 추적 체계에 대해서 사연이 이제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수중운동 추적 체계가 무엇을 하는 장비인지 설명을 좀 주시고요. 굉장히 비싼 장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그 됐습니까? 당시에는 아마 제일 비싼 장비였습니다. 예. 단위 무기 체계로서, 단위 시험 체계로서 제일 비쌌는데 이게 어뢰나 잠수함은 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유도탄은 레이더로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물속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레이더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파를 이용해서 이게 측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소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쏘고 자기가 받고 이러는데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잠수함이나 어뢰 같은 데 핑거를 답니다. 그 핑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주고 우리 수중에 센서를 몇 개 깔아가지고 그 음을 받습니다. 서로 동기를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음이 들어오면은 여기 시간이 얼마 걸렸고 그러면 그게 거리가 얼마 되고 이걸 몇 개를 깔아서 서로 이제 삼각도법으로 해서 이 3차원 추적하는 것이 수중운동 추적체계입니다. 이 수중운동 추적체계는 센서를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속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 영구히 깝니다. 그걸 고정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상에 이렇게 설치했다가 회수했다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요거는 우리 이동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식은 설치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신에
운용할 때는 편하게 운용합니다. 근데 이동식은 확보 비용은 굉장히 싼데 늘 이 배에 싣고 나가서 갈았다가 회수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운용비는 좀 더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확보할 당시에는 이제 돈 적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예산이 이 확보할 거는 많은데 이 전체 예산은 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정식은 하지 못하고 이동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 배를 동원해서 크레인으로 바다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투여할 수 있는 규정 정도의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구성이 이제 V 타입으로 해서 밑에 이 케이블 달아서 싱크라고 해서 이 콘크리트 해서 그 센서 박아서 널주면은 거기에서 이 음파를 잡아서 케이블 타고 신호가 올라오고, 그 신호는 RF로 함상에 쏘아줍니다. 그럼 함상에서는 그 무선 신호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게 추적하고 전시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필요하면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톰슨사하고 영국의 페란티사하고 합작해서 페란티 톰슨사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가져와서 국내에서 이제 인수 시험을 하는데, 해상 성능 시험을 하는데 설치했는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류가 세여가지고 부위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FRP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서져서 유실됐습니다. 송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꽤나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원래 6절가입니다. 근데 4조가 그냥 한순간에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남해안은 조류가 좀 심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장비 계약이 돼 있냐면 조류가 2나트 이하에서만 운영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줄여서 톰슨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톰슨사는 시험 조건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조류가 2나트 이상인 데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유실됐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저희는 원천적으로 부위가 설계가 잘못돼서 부력이 부족해서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만일 톰슨사의 주장이 맞다면 그 사람들은 배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몇십억이 들어갔고. 이게 완전히 허공에 장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장은 부위부 설계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위는 깔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이걸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건져내야 어떤 과정으로 이게 깨졌는지를 밝혀내고 이게 부력이 부족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탐색하는 과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나눠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저에 어떤 물체가 유실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유실된 물체를 찾는 선박이 일정한 위치를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100m, 200m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는 가만히 자기 위치에 유지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중 표적을 탐색하는 선박의 가장 큰 능력은 수중 이제 해상 위치 유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미 선진호가 그 진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그 선진호에 뭐가 실려 있냐면 DPS라고 해서 다이나믹 포지셔닝 키핑 시스템인데, 다이나믹 포지셔닝 DPS라고 해서 GPS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가 프로펠러나 또 다른 그 스라스를 쳐가지고 우리가 명령한 지점에 항상 다시 돌아와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중 그 유실된 걸 찾는 데는 가장 유리한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이야 그 요원들이 총동원돼서 2달 동안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훑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까지 하고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그날 있었는데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게 오후 3시입니다. 저 정확히 기억해요. 이거 어떻게 찾았느냐? 원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위가 유실됐고 그 송수신부하고는 원래 해져 있던 거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닷을 가지고 쭉 훑다 보니까 그 줄이 닷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걸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수면에 이렇게 걸려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조그만 보트에서, 그러니까 배는 크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구명정이 이제 조그만 배를 내려가지고 그 이제 건지는 거를 이제 줄을 한쪽을 잡고 이렇게 배에 잡고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주 뻘에 깊이 묻혀가지고 올리는 과정에 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하필 그 잡고 있는 줄이 그 건지고자 하는 부위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줄을 잡고 있었으면 부위를 못 건지는 겁니다. 근데 탁 끊어졌는데 하필 부위 쪽에 있는 줄을 잡고 있었던 거죠. 뭐 제가 표현이 이상하면 천운입니다. 뭐 천운이라고 그랬지만 하늘이 도와주셔서 그걸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원들이 그걸 건지는 것만 열중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도 건지는 건 건지는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그 진해 본부에 보면 10m 깊이의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의 그 부위를 가지고 시험을 주말에 했습니다. 주중에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이나트에 견디려면 요구되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측정을 해보니까 물론 그 요구되는 부력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한 것보다 약간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딱 만들어 갖고 이제 저한테 넘겨줬고, 그래서 이제 건졌고 그 자료를 딱 한 다음에 이제 톰슨사 기술진 대표가 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뭐 저희는 할 말이 뻔한 거죠. 이것이 조류가 이나트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부력이 작아서 빠져서 내려가다가 수압에 깨진 거다. 자, 우리 건진 걸 봐도 그렇다. 그러면 또 우리가 제안한 거는 부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 수조 시험을 할 때 같이 공동 참관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떡지로 설득해서 수조에서 시험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력이 부족하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낮에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협상을 다시 시작했는데 뭐 톰슨사 대표진은 뭐 변함없죠. 아니다. 우리는 아까 시험도 보지 않았느냐. 계산 결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 부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해서 빠진 거다. 이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속 밤새 했습니다. 이게 새벽 4시에 정확히 톰슨사 기술진이 우리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자기네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새로 설계해서 새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게 톰슨사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아주 큰 회사입니다. 방산회사. 큰 회사답게 인정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새 제품을 다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제일 겁났습니다. 사실 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 제품 갖고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이제 어뢰팀에서 개발한 어뢰는 그 안에 그 자기 그 수중에서 다니는 궤적을 다 기록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중 운동 추적체계를 깔고 어뢰를 발사해서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뢰에 남아 있는 수중 운동 그 궤적이죠. 하고 우리 장비가 추적한 궤적을 딱 비교했더니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도 기능이 입증됐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답게 선선히 인정하고 다 좋은 걸 만들어 보내준 그 당시 그 기술자 대표진이죠. 그분들도 참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의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시험장 건설 과정, 오늘 시간 관계상 미처 못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